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달수입니다. 우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서울의 월세와 전세 매물입니다. 한 40만 개 정도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매매가 아니라 전세와 월세 매물입니다. 빈 상가들이나 비어있는 사무실이나 비어있는 빌딩들이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막 한 묶음에 13,000개, 7,000개, 12,000개, 14,000개. 그냥 수량으로만 봐도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인구 대비로 봐도 엄청나게 많은 수량이에요. 그와 반대로 제가 이제 서울 경기가 부동산 때문에 몰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 있다가 지방권으로 아니면 뭐 인천이나 안산이나 경기도나 천안이나 이런 지역들로 분산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외곽지로 한번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제 논산의 월세 매물이 144개예요. 이런 지역들은 부동산이 붕괴가 돼도 타격을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보시면 아무리 인구가 많다고 해도 난개발이라고 하죠. 그냥 땅만 있다고 하면 돈을 넣어가지고 개발시키고 보는 거예요. 그게 팔리던지 안 팔리던지.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려 20년 동안 돈을 벌어서 서울에 있는 건물을 샀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화폐의 양이 어떻게 됐죠? 화폐의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 돈들이 어디로 갔냐? 부동산을 건설사에서 지을 때마다 분양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경제 위기가 오니까 공실이 가면 갈수록 쌓이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월세를 내려버리면 매매가가 함께 하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내리지 못하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월세를 내릴 바에는 안 받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버티시는 분들이 한 명, 두 명 쌓이면서 매물이 40만 개가 된 거예요. 이 많은 물건들 중에서는 월세를 받아서 건물을 살 때 받은 대출 이자를 내거든요. 근데 이게 건물이 공실이 되면서 일을 해서 건물 이자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건물들이 쌓여서 이 지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을 가보시면 건물이 없는 땅이 없잖아요. 그냥 빼곡하게 지어 있죠. 난개발의 정점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부동산 시장 몰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결국 강하니까 부러진다라고 2년 전부터 강조했고요. 작년에는 제가 부동산 전부 던지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올해는 제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던지세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앞으로 반토막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강남에 있는 부동산이 고점 대비 70% 80%가 하락해서 사람들이 이제 고가의 빌딩이나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없다고 했어요. 한번 이렇게 폭락을 경험하면 회복기간이 1, 2년만 걸릴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오른 만큼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락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2008년 전 시세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화폐의 양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세가 2008년 이전이니까 강남의 음마아파트가 고점 기준으로 한 25억 정도 했거든요. 이게 이제 70% 80%까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제 폭락장이 한번 지나가면 한 시세가 한 5억에서 한 7억 이 사이에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벌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제가 이미 이전부터 부동산 시장 대폭락이 온다고 했죠. 미국 경제 초전 박살난다고 했고요. 삼성전자 계속 떨어진다고 2년 전부터 말했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삼성전자가 9만원 고점 분명히 말씀드렸고 2년 동안 하락했는데, 사람들이 잘 보세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라는 것은 내 상상력으로 그래프의 방향성을 보는데요.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들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상상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이 바닥이다. 자, 제가 종목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래프를 오랫동안 이렇게 보여준 종목들은 1번과 2번 삼성전자와 다른 어떤 종목과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프의 유형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어떻게 내려갔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갔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는 2만전자, 3만전자, 4만전자, 그러니까 4만전자 밑으로는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2008년 전후 정도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사실 2만전자까지도 내려갈 확률이 높다. 조금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한 4만전자고 좀 더 떨어지면 3만전자, 2만전자 가능성이 있다. 이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몰락하고 있고 제조업이 붕괴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붕괴되고 있는데 감추고 있죠. 미국 역시도 경제 붕괴를 시간으로 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붕괴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국민은행 대략적인 재무제표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겁니다. 자, 총 자산이 517조 원이고요. 부채가 484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빼기 부채니까 실제 자산이 한 30조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고객한테 빌려준 돈을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실제 총 자산이 500조 원 인근인데 고객한테 빌려준 돈이 4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누가 댔습니까? 이 많은 물건들이 실제로 건물들 수는 더 많습니다. 지금 임대로 나온 물건만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물건들을 살 때 절반 이상을 돈을 대준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아닙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친구가 1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이자 줄 테니까 6억만 빌려달래요. 그러니까 빌려줬습니다. 담보를 잡고. 근데 10억짜리 부동산이 지금 5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했죠? 지금 마지노선에 있고 은행들은 지금 원금 회수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담보 가치가 하락한 만큼 은행들은 원금을 갚으라고 연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이 자빠지면 은행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억짜리 건물을 6억을 대출을 해줬는데 실제 가치가 5억이 됐고요. 예를 들어. 그리고 이게 4억 되고 3억 되고 2억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 집주인은 그냥 법원에 가서 파산하면 끝납니다. 근데 은행은 최종적으로 물건을 받아서 경매로 떨이로 팔아야 됩니다. 이 많은 물건들이 경매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 최종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은행이다. 부동산 시세가 안 떨어졌을 때는 은행이 보유한 빌려준 만큼의 액수가 보존이 되지만 10억짜리가 갑자기 5억 되고 4억 되고 3억 되면 6억을 빌려준 은행은 결국에 파산하게 된다. 이런 부동산의 경매 절차가 한 번에 몰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실제로 보유한 자산이 예를 들어서 이제 33조 원인데 고객한테 나간 돈이 그의 10배가 많아요. 이 자산들이 쓰러지면, 폭락하고 몰락하고 경매 넘어가면 은행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지금 하나둘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요. 이 부산에 있는 다대 마린시티 디폴트 위기감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700억에 대한 이자가 지금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이자를 지금 못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400억 빌려줘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미니 신도시에 자금을 가장 많이 대준 곳이 새마을금고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투입돼서 공사가 중단되는데 중단된 기간만큼 이자는 매일매일 발생해요. 그 액수가 무지막지하다고요. 순서대로 탁탁 진행됐을 때는 남는 장사가 건설업이지만 중간에 막히게 되면 이자 같은 경우는 진행사가 떠 안아야 되고
거기다가 그렇게 됐을 때 분양가가 정말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비싸도 잘 팔렸지만 지금은 30%, 40% 낮게 측정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자를 막는다고 되는 게임이 아니에요. 분양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사업이 지연된 만큼. 그래서 이제 이런 금융사들이 하나 둘 이제 손실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자, 이 회사가 이제 제조업인데요. 전자제품 회사예요. 그래서 대리점한테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자본금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기업들이나 1차, 2차 하청들도, 중견기업들도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들이 왜 붕괴가 되냐? 2019년도부터 20년도, 21년도 때 화폐를 많이 찍었죠. 화폐를 많이 찍은 만큼 공장들이 주문이 밀려들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공장 라인을 증설을 하고 투자금을 확대하고 시설을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이전하는 곳이 많고요. 그러면서 이 기업의 생산 캐파가 설비 투자도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1년 전, 2년 전보다 1.5배, 2배까지도 늘었어요. 주문이 막 밀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 기업이 생산이 는 만큼 뭐가 느냐? 일단 첫 번째로 부채가 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상 거래가 늘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실제로 외상 거래 때문에 IMF가 왔을 때 전부 쓰러졌죠. 부동산도 전부 쓰러졌어요. 지금과 매우 유사한데 그때는 규모가 작았고요. 지금은 규모가 막대하게 커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매출 채권이라는 게 이제 고객사한테 제품을 만들어서 대리점한테, 예를 들어 훌랄라한테 특정 어디에 물건을 납품해서 돈을 바로 받는 게 아니에요. 외상을 깔아줍니다. 19년도부터 보시면 이제 100만원 단인데요. 17억에서 그러니까 26억까지 대략 2배가 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자본금이 7억인데 고객한테 받아야 될 외상 액수가 26억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재고 자산이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고, 재고 자산은 매년 가치가 하락하고, 재고 자산을 공장에서 만들 때는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남는 이윤으로 은행 이자 내고 인건비 주고 남을 거 남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자본금 7억에 고객한테 받아야 될 돈이 26억인데 재고 자산이 31억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본에 대략 10배가 많은 규모의 외상이 깔려 있고 재고 자산이 깔려 있어요. 근데 이걸 자산이라고 평가하는 거죠. 재무제표상에서는. 잘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이 100억이 있는데 친구들 100명한테 1억씩 나눠줍니다. 과연 그 100억이 완벽하게 보존이 될까요? 어떤 사람은 잠수 타고, 어떤 사람은 안 갚고, 어떤 사람은 연체하고, 어떤 사람은 파산 선고하고, 대부분 안 갚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 안에서도 외상으로 물건을 받고 폐업을 해서 파산한 경우, 회생을 한 경우도 많고요. 못 받았으면 이걸 증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차용증을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용증으로 20억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뭐 그 사람이 해외로 도피했어요. 근데 그 차용증 20억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회사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금 7억짜리가 대략 뭐 한 10배 가까운 돈을 운영을 하면서 재고로 쌓아두고 고객한테 외상을 주고 마치 자산이 70억인 것처럼 보이는데 은행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면서 결국에 이제 고금리 시대가 딱 오면서 재고를 가만히 떠안는다고 자산이 생성되는 게 아니죠. 고객한테 외상을 준다고 해서 고객이 이자를 주진 않아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데 금리가 오르면서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파산을 한 곳, 두 곳씩 하면서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훌랄라나 어떤 커피점이나 음식점들이 다 이러한 제조업에 연관되어 있고, 커피집이나 음식점들이 요즘 어려운 곳이 정말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매출이 안 나오면 그 위에 유통업체들이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유통업체들도 업체에다가 외상을 깔아주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제 외상으로 막 깔아주다 보면 갑자기 막 폐업하고 파산해버리면, 회생해버리면 돈을 받을 길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 위에 또 제조업들이 마찬가지로 어려워지고요. 이 모든 것들이 뭉쳐서 부동산이 이제 앞으로 정말 붕괴가 돼서 올해는 부동산을 그냥 손해보고 막 몇 억씩, 뭐 1억씩 2억씩이라도 손해보고 파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왜냐면 제가 이미 작년 초부터 던지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안 파시고 버틴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라도 1, 2억 손해봐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년 되면 또 1, 2억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잠을 주무시면 한 달에 1,000만원씩 손해보고 잠자는 거예요. 지금 사태가 생각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고요. 제가 지금 뭐 다 공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심각한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달해야 될지가 참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이미 21년도부터 이러한 부분을 사전 경고를 다 했고요. 상대방들이 제 얘기를 신뢰를 안 한 것 뿐이에요. 마치 제가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를 21년도부터 쭉 보신 분들은 이미 기억하실 거예요. 부동산 폭락, 미국 폭락, 그 다음에 삼성전자 폭락 다 알려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산시장의 물건들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포기하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버틴다고 해서 이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지 않고요.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민은행이나 뭐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같은 그런 은행들이 실제 자산이 많은 것 같아도 대부분이 고객한테 빌려준 돈이 너무나도 많이 커요. 자기 자산 대비해서 너무나도 큽니다. 순자산이 예를 들어서 30조 원 있는데 고객한테 300조 원을 빌려준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누구한테 돈을 융통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중국집을 1억짜리를 하시는데 어떤 누구한테 10억을 빌려주다가 이 10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밑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파산하게 되는 구조인데, 은행 역시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은행은 건재해도 은행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기업도 문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도 문제, 직장인들이 신용이 좋아서 3억에서 5억 정도 받았는데 특정 부동산을 투자하다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은행이 이 모든 것들을 떠안아야 된다. 그래서 은행이 붕괴가 됐을 때 제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그냥 웃어 넘길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미 21년도부터 사전 경고 다 해드렸고요. 22년도에 던지시라고 말씀드렸고요. 23년도에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이 거짓말로 인해서 미국 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경제는 몇 달만 지나면 결국 폭락합니다. 지금은 가짜 상승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비공개 영상으로 23년 3월 20일 미국 경제가 몰락할 때 돈 버는 종목, 여러분들이 혹시나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면 미국 경제가 몰락한다에 투자를 하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공개 채널이다 보니까 별도의 가입을 하셔야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